지금 영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영국인 남성이 자신의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한국에 눌러앉았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켄싱턴 출신의 알렉산더 모리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선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장 한 번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리처드 상무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모리슨, 축하해. 아시아 태평양 투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자네를 임명하기로 했어. 리처드 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최대 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시아 각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저는 이미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쌓아왔기에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 제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죠. 리처드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도 빼놓지 말게. 그 순간 제 얼굴에 잠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니.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나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시아의 소국에 불과하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상무님 앞에서 전문가다운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아시아 지역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일본의 기술력, 싱가포르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관한 자료를 살펴볼 때마다 묘한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고 글로벌 문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잠시 들리는 정도로 형식적인 미팅 한두 개만 잡아두면 되겠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프로젝트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리처드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무님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음을 직감했죠. 들어보니 중국의 유명 회사가 우리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들의 아시아 총괄 책임자가 장웨이라는 중국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웨이의 이름은 업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40대 중반의 중국인 엘리트로 스탠포드 출신의 월스트리트에서의 화려한 경력까지 갖춘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리처드 상무는 중국의 홈그라운드에서 중국 기업과 맞붙게 되었지만 영국의 전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꼭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의 격려에도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회사와 맞붙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약혼녀 에밀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제가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자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중국 회사와 경쟁해야 하며 더욱이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영국인이잖아. 우리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를 다스렸어. 그 DNA가 당신 안에 있다고.
그녀의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영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 자부심이 다시 제 가슴에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항상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이번에도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지만 그 자신감도 잠시, 다음 날 아침 확인한 이메일 한 통이 저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기업의 프로젝트 책임자 장웨이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모리슨 씨, 우리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장웨이의 메일을 보자마자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선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과 영향력을 등에 업은 장웨이와의 대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죠. 하지만 영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 도전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시아 투자 프로젝트의 첫 목적지로 저는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베이징이나 도쿄가 우선이었지만 일정상 서울이 첫 방문지가 되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의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영국 히드로 공항보다도 더 넓고 깨끗한 시설과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입국 절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공항을 미리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 있는 동안 옆줄에서 깜짝 놀랄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여권을 든 승객들이 별도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안내문을 보니 한국 전자여권 소지자 전용이라고 쓰여 있었죠. 제 차례가 되어 영국 여권을 심사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공손한 인사와 함께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지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전체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과 비교하면 번거로운 건 사실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예약해둔 택시에 오르며 운전기사에게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특별 입국 절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의 대답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웠죠.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가 192개국이나 되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여권이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니. 영국 여권이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의아한 말이었고 그냥 한국인 운전기사의 애국심 듬뿍 담긴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며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첨단 도시 같은 경관과 완벽하게 정비된 인프라는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런던보다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죠. 곳곳에 보이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들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다니는 차들.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노트북을 열어 내일부터 시작될 미팅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IT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인 도시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 기업을 만날 수 있을까? 내일이면 그 답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제 편견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의 한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첨단 보안 시스템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업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회사 로비에서는 박서준이라는 젊은 회사 대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몇 년간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창업했다고 했죠.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명확한 비전 제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그들의 기술 발표를 듣게 되었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테크노바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이미 5개국의 주요 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정확도가 97%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초기 암 진단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높은 발견율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완전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작은 회사라고 생각했던 저의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규모 의료 컨퍼런스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모리슨 씨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박서준이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방문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자 그는 문득 제 여권을 떠올렸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비자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영국 여권으로는 베트남 방문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어요. 저희 한국인들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서. 그의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영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더 편리하다니 이건 분명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대국이고 영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무덤덤하게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와 즉시 영국 여권으로 베트남 방문 시 필요한 사항들을 검색해보았죠. 놀랍게도 영국인들은 베트남 방문 시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했고 그 절차도 꽤 복잡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한국 여권의 경우도 찾아보니 한국 여권 소지자는 베트남에 15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세계 최상위권의 여권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영국 여권도 물론 강력했지만 작은 나라 한국의 여권이 이렇게 강력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장웨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근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호텔바에서 간단히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무심코 베트남 컨퍼런스 이야기를 꺼냈는데 장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중국인들도 베트남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해서 지금 급하게 처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자 그는 약간의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한국인들은 무비자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죠.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에 뒤처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세계적인 강대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 한국의 여권이 가진 특권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웨이는 전문가다운 분석으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외교력과 소프트 파워가 크게 성장했으며 특히 문화 영향력과 경제 협력을 통한 국제관계 구축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여권의 파워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다음 목적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지만 처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어요.
리처드 상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노이 컨퍼런스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의료기술 기업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고 장웨이도 분명 그 자리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통화 중에 박서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내일 하노이로 출발한다며 함께 가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비자 문제로 갈 수 없다고 하자 박서준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동남아시아 담당 이사가 하노이에 상주하고 있으니 그녀가 저를 대신해 미팅에 참석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이었죠.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지만 리처드 상무의 강력한 권고로 결국 박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 선임 컨설턴트가 한국 스타트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일정보다 더 오래 서울 호텔에 머물며 화상으로 하노이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수진 이사가 하노이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었는데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와 날카로운 통찰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컨퍼런스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세션이 열렸는데 장웨이가 주최 측을 설득해 직접 참석한 투자자들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이수진 이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장웨이가 저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인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장웨이의 이런 전략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전날 저녁 그는 화상 미팅에서 한국과 영국 같은 2등 국가들이 중국의 아시아 전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하노이 현지에서도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이수진 이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중국은 5천년의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진 강대국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죠. 장웨이의 이런 오만한 태도는 현지 참석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지만 당장의 문제는 비공개 세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중요한 정보와 인맥 형성 기회를 모두 놓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서준 대표가 서울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비공개 세션에 참석했고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착하셨나요? 제가 화상통화로 물었습니다. 한국인은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의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니. 영국인인 저나 중국인인 장웨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박서준 대표는 비공개 세션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저에게 상세히 공유해 주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이미 친분이 있어 추가적인 미팅까지 주선해 주었다는 점이었죠.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깊은 외교적, 문화적 유대관계가 비즈니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장웨이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제가 베트남에 직접 가지 못했음에도 모든 핵심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박서준 덕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메시지에는 불쾌감과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모리슨 씨, 한국인들을 이용하시는군요. 영리한 전략입니다만 결국은 아시아 비즈니스의 핵심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손잡으면 장기적인 성공은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자신감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가진 특별한 파워를 의식하고 있는 듯 했어요.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로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놀랍게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와 장웨이 모두 말레이시아 방문을 위한 비자 준비에 시간이 걸렸지만 박서준은 무비자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여권의 파워가 결정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했죠. 말레이시아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서준 대표가 보여준 인맥이었습니다. 그는 현지 기업 CEO들과 친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갖는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웨이는 이런 상황에 점점 더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미팅에서 자신의 중국 지위를 과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현지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고 있었죠. 마침내 장웨이가 폭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비즈니스 만찬에서 그는 박서준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무슨 대단한 나라입니까? 중국은 GDP가 한국의 10배가 넘고 인구는 30배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국이고 최대 투자국인데 왜 한국이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응했지만 주변에 있던 말레이시아 비즈니스맨들은 장웨이의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한국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순간 장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을 떠났고 다음 날부터는 대부분의 미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라는 자신의 최대 무기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었죠. 이 장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힘만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여권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최종 투자 결정을 위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비자를 받아 직접 참석할 수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장웨이와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장웨이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굴욕적인 경험 이후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약간 조정한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과 시장 규모를 강조하며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지 기업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방식보다 한국과의 협력 모델에 더 호감을 보였습니다. 박서준 대표가 제안한 상호 존중과 공동 성장이라는 비전이 아시아 기업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기술 이전과 현지 인재 육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법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계약 체결식이 열렸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영국 기업의 공동 투자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장웨이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어요. 장웨이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고 그의 손이 떨리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체결식이 끝난 후 장웨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비서로부터 간단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웨이가 급한 일로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나머지 일정은 그의 부하 직원이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도망치듯 싱가포르를 떠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준 대표가 호텔 루프탑바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축했어요. 모리슨 씨,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한국과 협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구인들은 보통 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박 대표님,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된 건가요? 1950년대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잖아요. 박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내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회복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전쟁과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로 삼았죠. 또한 우리는 정의라는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를 의미해요. 비즈니스에서도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말을 들으며 지난 몇 주간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의 진정성과 헌신,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존중. 이런 가치들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박서준이 계속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성향이죠. 때로는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한국의 큰 강점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을 넘어선 깊은 문화적 가치와 국민성의 뿌리를 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여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에요.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항상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통해 더 많은 신뢰를 쌓아왔죠. 한국 여권의 힘은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쌓아온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보잘것없는 나라로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신뢰성, 헌신, 그리고 혁신 정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중은 어떤 경제적, 군사적 힘보다 더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리처드 상무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죠. 모리슨,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지만 자네의 판단이 옳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비즈니스의 핵심 파트너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리처드 상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이 가진 놀라운 파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성과의 결과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혼녀 에밀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이번 한국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다음 휴가는 한국으로 가자는 거네. 에밀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그들의 역동성과 혁신, 그리고
문화적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파워는 크기나 인구, 군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협력 관계,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작은 여권 하나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속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글로벌 파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